발표를 해주실 김영래 박사님을 소개합니다. 한마음과학원 멤버시고요. 고려대 교육문제연구소 연구교수를 역임하셨고 칸트, 교육학 이쪽에 많은 역사를 가지고 계십니다. 자,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대행선사에 있어서 연구의 개념, 한마음과학 연구 방법론의 정립을 위한 실론인데요. 근데 사실 제가 이제 인문학도인데다가 이제 과학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런 제목을 내거는 것이 저도 좀 많이 부담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게 한마음과학원인데 이게 이제 연구 방법을 확실히 정립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과제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2004년에 이제 국제학술대회 때 이제 이런 주제가 다뤄진 바가 있고 그 이후로는 이것이 계속 디벨롭이 좀 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좀 거기에 대해서 약간 좀 자극제를 좀 던지기 위해서 이런 걸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하여튼 널리 이해를 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차는 자료집에 있는 것을 참고를 해주시고요. 연구의 목적은 대행선사 법어에 나타난 연구의 의미를 한번 이제 분석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바탕으로 한마음 과학 연구 방법론이 가능한가를 이제 탐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하다면 이것이 이제 과학 연구 패러다임으로 정립이 될 수 있는지, 정립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서 이제 발표를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행선사께서 이제 연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일반 학술 연구는 물론이고 일상생활 속의 문제 해결을 위한 그런 노력도 연구고, 마음 공부도 연구다. 여기 이제 근거 법문에서 보시다시피 부처님법도 연구다. 내가 나를 개발하는 연구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대행선사께서 교화를 하실 때에도 또 많은 연구를 하셨다는 것을 이제 직접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의 학술 연구의 여러 가지 제한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좀 더 이렇게 다른 그 올바른 관점에서 이제 연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려보면, 첫째, 일체가 한 마음의 활동이다. 한 마음은 우주의 근본이고 내 마음의 근본이고, 근데 이제 이것을 알지 못하고 사실 모든 것이 한 마음에서 풀려 나오는 것인데 그런 마음을 쓰면서 물질적 현상에 대해서만 연구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현상 자체는 고정됨이 없이 변화하고 있는데 이것을 고정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라는 이제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물질적 현상들이라고 하더라도 정신계, 무의세계에서 나오는 것인데 기존의 과학은 현상의 원인을 다만 앞선 현상 속에서만 찾는다. 이게 이제 제가 잘은 모르지만 이게 인과에 의해서 이제 물질적 현상을 설명하는 이런 것이 이제 대표적인 과학의 설명 방식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점을 이제 지적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근거 본문을 잠깐 보시면 과학자들이 발견을 해냈다고 하더라도 그 물질을 발견해낸 것이지 어디서 왜 어떤 연관성으로 인해서 이것이 왔느냐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불치병을 고쳤다고 하더라도 또 바꿔진다. 이름이 다른 것으로 바꿔진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이제 다른 증상으로 이렇게 또 나타나게 되고 근본적으로 완치가 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과학으로서 심성이 의하지 않고서는 녹일 수 없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학자가 연구를 할 수가 있는 것은 그리고 이제 특히 결국 모든 연구는 한 마음의 그 활동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연구 능력도 이제 한 마음의 능력,
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봤는데 우선 여기 보시다시피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는 것은 오신통, 천안통, 천유통, 신족통, 타심통, 숙명통. 사실 앞에 이제 오늘 입제식 주제 본문에서도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개발을 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연구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근데 오신통도 이제 완전하지가 않다. 무명업식이 이제 들어 있다. 그래서 오신통을 벗어나서 누진통으로 돌아가야 오신통을 굴릴 수가 있고 그래야 이제 완전한 연구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누진통은 번뇌를 다 없애는 신통이라는 의미, 이건 이제 불교학적인 의미이긴 한데요. 그래서 이제 누진통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근본 한 마음에 합일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연구자가 자신의 연구 문제를 가지고 한 마음에 통신이 될 수 있어야 된다. 이건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그렇다는 말씀이죠. 심성통신이 돼야만이 이제 과학적 연구도 올바로 될 수가 있고 이것이 이제 심성과학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한마음과학원이 이제 설립되고 나서 아마 이 심성과학과 이제 한마음과학이 이제 동일한 개념으로 이렇게 이제 쓰이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거 본문은 이제 참고를 해주시고요. 시간상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마음 연구 능력의 핵심은 요컨대 심성통신이다라고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다시피 한마음에 이제 한 생각을 입력하면 그것이 이 근본에 전달이 돼서 4대로 통신이 되고 삼라만상에까지 전달이 돼서 전체가 움직거리게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이것이 이제 심성통신의 의미죠. 그리고 이렇게 심성통신이 돼야 이제 심성과학이 온전해진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런 말씀은 이제 과학원 연구자들에게 좀 사실 좀 이렇게 딜레마죠. 이게 심성통신을 난 못하는데 이제 이런 논의도 사실 그 동안에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큰 스님 법문을 대행선사의 법문을 보면은 한 마음을 깨달은 사람만이 심성통신을 하는 것은 아니다. 누군가가 이미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시만이 다소간에 트여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이 시만을 이제 개발해야 된다. 그래서 시만이 트일수록 제한적이긴 하지만 또는 일시적인 방식으로 심성통신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무의 과학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제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현상 유의 세계에는 무의 세계와 이제 같이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아울러서 연구를 할 수 있어야 진정한 이제 연구가 된다라는 것이 이제 대행선사의 연구에 대한 어떤 그 골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무의 과학자는 무의 수행자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의 이제 고찰을 근거로 해서 한마음 과학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한번 정리를 드려보면 한마음 과학 또는 심성 과학은 한마음의 원리는 이제 다음 포인트에 나옵니다. 한마음의 원리 근거에서 무의 세계 입력해서 유의 세계로 나오게 함으로써 무의 세계와 유의 세계가 두란이게 돌아가고 있음을 증명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것은 사실 이제 저 혼자만의 이제 생각이 아니고 밑에 이제 인용을 해놨는데 우리 이제 그 자장으로도 앉아 계시는 이창수 교수님 포함해서 김용환, 박종래, 안영민, 안영우, 염중군, 이창수, 최상욱, 한기현, 황수경 이제 지금 호명된 분들이 여기 여러분 계시는데 이분들이 2004년에 공동 연구로 참여하셔서 한마음과학 대행스님의 과학관이라는 이제 제목의 그 논문을 발표를 하셨죠. 그래서 사실 이제 중요한 논문이기 때문에 좀 제 발표문에도 참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한마음의 원리를 뭐 단 한
짧은 말로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요컨대는 이제 삼각 원형으로 설명을 하셨다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삼각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 불성, 마음내기 이전 이렇게도 표현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음냄, 이건 이제 한 생각을 일으켜서 무의 세계에 이제 입력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움죽거림, 이게 이제 유의 세계 현상으로 이제 나타나는 것을 이제 의미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제 하나로 돌아간다. 이것이 이제 삼각 원형의 의미로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원리에 의해서 무의 세계와 유의 세계가 이제 하나로 돌아간다. 그것을 이제 연구를 통해서 증명을 해내는 것이 한마음 과학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마음 과학 연구 방법론으로서 주인공 관법인데요. 주인공 관법은 이제 대행 선생께서 가르쳐 주신 이제 대표적인 수행 방법이기도 하고, 또한 이게 연구자의 시만을 개발하고 무의 세계에 눈을 뜨게 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이것이 연구 자체의 방법론이기도 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선사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연구하는 것은 주인공에다 다 이름하면서 연구를 하되 거기서 다 연구를 하게끔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참된 연구라고 이제 하셨고, 다른 말씀으로는 정신계 입력해서 물질계로 나오게 하는 그런 연구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다시 달리 표현을 해보면 한마음 과학의 연구 방법론 으로서 이제 주인공 관법을 이제 연구 방법으로 사용할 때 그것이 이제 무엇인가라고 이제 다시 한번 물어보면, 연구자가 자신의 연구 문제와 연구 자료를 이제 한마음 주인공에 맡기고 응답이 나올 때까지 지켜보는 과정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근데 연구 과제를 주인공에다 맡겨놓고 그냥 무턱대고 기다리기만 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의 학술 연구 절차가 있죠. 자기 분과 영역에 따라서 그 연구 절차에 따라서 연구를 계속해 나가면서 그 연구 과정 일체를 계속 이제 맡기면서 연구를 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 결과가 나왔을 때가 출력인데요. 출력이 되면 그것이 이제 학계에 발표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검증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객관적 타당성이나 효과성을 검증을 하는데, 이것이 이제 뭐 사실적으로 검증하거나 논리적으로 검증을 하거나 이렇게 이제 된다고 볼 수가 있고, 그것이 이제 학계에서 승인을 받으면 새로운 지식이나 이론으로 이제 자리매김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검증이 실패하는 경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출력에 결함이 있는 경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주인공에서 나온 뜻이라고 하더라도 업식이 다소가 섞여 들어가 있어서 왜곡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사께서는 주인공의 뜻이 나오더라도 다시 되돌려 놓고 굴려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만 가장 완전한 교정 보완이 될 수 있다라고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검증 장치 자체가 결함이 있을 수가 있다. 검증 장치는 이제 일반 학계에서 사용하는 검증 방법인 거죠. 그러니까 주인공에서 출력된 것 자체는 이제 옳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검증 장치, 기존의 검증 장치로서는 이제 제대로 검증할 수 없는 그런 경우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는 어떻게 하는가? 사실 이제 우리 이 한마음과학원 연구자들이 이제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럴 때는 결국은 이제 역시 관하는 수밖에 없다. 적합한 검증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이제 맡기고 관하는 그런 이제 길을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는 검증까지 성공을 했는데도 이게 학계에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기존의 학계 그 지배적인 패러다임하고 이제 부딪힐 때 거부를 당하는 그런 경우인데, 이 부분을 이제 물리학자 쿤이 아주 잘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쿤은
1962년에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이제 책을 발표를 해서 이게 뭐 과학사는 이 구조 이전과 구조 이후가 다르다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저도 그쪽 이제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은 모르겠는데 그만큼 이제 아주 영향력이 큰 그런 저술이어서 이제 현대 고전으로 자리매김이 돼 있고 이 책에서 이제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이제 아주 유명한 말을 이제 회자를 시킨 것입니다. 근데 패러다임은 어원적으로는 이제 표준적인 사례 정도의 의미인데 쿤이 실제로 사용하는 맥락을 보면 특정 분야의 학자 공동체가 표준처럼 공유하고 있는 이론적인 틀 정도의 의미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러다임은 특정 학문 영역의 학자 공동체가 공유하는 독특한 고찰 방식 또는 이제 관점, 퍼스펙티브를 이제 포함한다고 볼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제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다르면 같은 것이라고 해도 이제 다르게 보일 수가 있고 다르게 해석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이 이제 생성이 돼서 그것이 제의가 되면 기존의 패러다임이 이제 또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 새로운 패러다임이 또 나오고 그러면 이게 이제 대체가 되기도 하고 서로 경쟁하다가 이제 공존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엎치락뒤치락 이런 이제 양상을 보이게 된다. 그래서 저도 잘 모르는 말씀인데 이제 뉴턴의 물리학 그리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또 뭐 현대 양자역학 이런 것이 세계를 보는 방식이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아마 다들 아실 텐데 이런 것이 서로 다른데도 이제 같이 공존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도 죽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걸 이제 보시면 그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쿤의 얘기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쿤에 따르면 과학자들이 이제 기존 패러다임을 고수하면서 연구 활동을 수행을 하죠. 기존의 패러다임을 그걸로 이제 교육을 받고 그거 갖고 연구하고 이제 그게 딱 이렇게 배겨 있으니까 그것을 이제 정상 과학이다, 노멀 사이언스다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죠. 그런데 그런 이제 기존 패러다임을 가지고 연구를 계속 하는데 이제 과학자들은 보통 관찰하고 실험하고 이렇게 뭐 개발하고 이렇게들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기존의 패러다임으로는 해석되지 않는 이제 변칙 현상들이 나타난다. 뭔가 새로운 사실이 나타나는데 기존 패러다임 가지고 이게 해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돼. 그러면 이제 기존 패러다임에 대한 의문이 이제 제기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자꾸 축적이 되면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요구가 커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조금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될 포인트가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이 생겨나는데 그것이 어떻게 생겨나느냐를 이제 설명하는 방식이 아주 독특한 건데요. 쿤에게 있어서 새로운 패러다임은 이런 변칙 현상에 어울리는 합리적인 이론을 점진적으로 디자인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것이 생겨났을 때 거기에 맞는 이론을 이렇게 잘 맞춰서 디자인을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포인트에 대해서 이제 좀 우리 논란이 좀 있으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학자들의 이제 과학적 합리적인 사고는 기존의 패러다임의 제약을 받고 있죠. 그래서 연구 과정에서 나타나는 변칙 현상들은 과학자들에게는 이게 변칙이 나타나면 좀 당황하는 거죠. 이게 뭐야 이렇게 이제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네 뭐 이렇게. 그래서 어떤 과학자들은 그것을 이제 무시하거나 우회를 해버리기도 한다. 그런데 개중에 어떤 과학자는 그걸 가지고 이제 고민하는 거죠. 이게 뭐지? 이게 왜 이래? 뭐 이렇게 하다가 불현듯이 이런 변칙 현상들과 그 다음에 기존 패러다임에 따른 과학적 사실들이 이미 많이 이렇게 확보가 돼 있잖아요. 그것 전체를 아우르는 새로운 그림이 번개처럼 떠오른다. 요게 이제 쿤이 제시한 그 핵심적인 아이디어라고 이제 저는 생각이 들어서 좀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 더건이라는 그 미국 콜롬비아 대학의 이제 이
경제학 교수더라고요. 근데 이분의 책을 보니까 이제 쿤을 이제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 조각 그림 맞추기 퍼즐 여기다 이제 비유를 해서 설명을 했어요. 이게 제가 이해가 잘 됐기 때문에 이제 소개를 드리는 건데 이런 거 많이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제 조각 그림 맞추기 퍼즐은 이미 정해진 그림이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조각들을 그것대로 이렇게 맞춰가면 이제 완전히 다 맞으면 이제 끝 이렇게 되는데 실제 자연 연구할 때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기존의 그림 이게 이제 결국 기존 패러다임이죠. 기존 패러다임에 다 맞아 들어갈 줄 알았는데 영 안 맞는 조각들이 자꾸 나온다. 이건 이제 변칙 현상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맞추려고 애를 쓰다가 에이 이건 안 돼. 이 그림은 틀렸어. 결국 이 다 전체가 맞춰지려면은 새로운 그림이 그려져야 된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네, 죄송합니다. 점진적으로 그려지는 것이 아니고 창의적인 과학자의 머릿속에서 갑자기 번개처럼 떠오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직관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쿤이. 그래서 이 직관에 대해서 이제 서양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는가를 잠깐 말씀드려 보면 이제 밀러 카인츠 제니시 이분들의 이제 정의입니다. 판단이나 추론 등의 의식적인 작용에 의존하지 않고 대상을 직접적으로 파악한다라는 것입니다. 달리 설명하면 분석적 사고나 기존의 지식 이론을 통하지 않고 그때그때의 사태를 그대로 꿰뚫어보는 그런 정신 능력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흥미롭게도 독일인들은 이것을 이제 배의 느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탁 이렇게 알아지고 어떤 생각이 떠올랐는데 어디서 나왔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뭐 이런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소개를 드려봤고요. 그래서 요컨대는 과학의 진정한 발전은 직관을 통해서 일어난다. 그래서 새로운 과학적 인식은 먼저 직관을 통해서 생겨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논리적,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후속적으로 일어난다. 이것이 먼저가 아니고 이것이 이제 쿤의 설명, 제가 이해한 쿤의 설명 방식입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대행 선생의 가르침의 관점에서 잠깐 보면은. 과학이 발전하는 길을 쿤은 기존의 과학 패러다임이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해서 이제 극복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대행 선생께서는 고정되게 못 박아서 개념화하는 과학을 이제 해체를 해야 된다. 그걸 넘어서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러한 과학적 인식의 진보를 가져오는 핵심 능력이 뭐냐라고 했을 때 쿤은 이제 결국 연구자의 직관 능력. 인데 선사께서는 이제 연구자의 이제 심한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셨고, 그리고 이제 이 심성 통신의 능력을 또 강조해서 말씀을 하셨죠. 그렇다면 이런 역량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쿤에게서는 제가 이제 쿤에 대한 독서가 이제 많지가 않아서 아직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방법론의 제시가 혹시 있으면 나중에 이제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고. 대행 선생께서는 이제 관법 수용을 통해서 심한을 틔울 수가 있고 궁극적으로는 심성 통신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 심성 통신과 직관 이것이 제가 이제 더 이렇게 관심이 좁혀져서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쿤에게 있어서 직관은 개념적 분석적 사고를 통하지 않고 사태를 직접적으로 파악하는 비범한 인식의 능력. 일종의 인식 능력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인 인식 능력보다는 아주 비범한 그런 인식 능력으로 이제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대행선사가 말씀을 하시는 한 생각의 심성통신은 이제 아는 것뿐만이 아니고 근본의 통신이 돼서 일체를 움직거리게 하는 능력이다. 그러니까 이건 뭐 차원이 다른. 그렇지만 어떤 면에서 또 연관이 되는 이제 그렇게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어디서 나오는가, 무엇이 하는가라고 물어봤을 때 이제 이게 쿤에게서는 제가 아직 못 찾았고, 근데 다른 책을 보니까 이제 글래드웰이라고 이제 블링크라는 책을 써서 이제 베스트셀러가 된 그분은 이제 의식과 무의식의 상호작용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더 아까 말씀드린 덕어는 좌뇌와 우뇌의 상호작용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대행선산 이게 이제 결국 한 마음의 능력이고 한 마음의 작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상의 내용을 조금 다시 정리를 하면서 그러면 한마음 과학에서 연구를 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요컨대는 한마음 주인공이 일체를 다 한다는 한마음의 도리를 이해하고 믿어서 자신의 연구 과제를 그리고 연구 진행 과정 일체를 주인공이 맡기고 관하면서 연구를 해나가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거나 사실적인 발견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결국 체험인 거죠. 그래서 이 체험이 오면 그것을 다시 내면에 놓고 관해 나가면 내면의 감흥이 더 오게 되고 내면의 답이 나와서 이제 명확한 연구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라고 이제 이것은 뭐 제가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한 건데 밑에 이제 근거 본문을 보면 모든 것이 과학이 철학이고 철학이 과학이고 과학이 문학이고 이게 다 둘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자꾸 체험을 하다 보면 느낌이 오고 느낌이 오면 안으로 굴리게 되고 그래서 이제 자꾸 돌아가다 보면 뭐가 무슨 소리를 들어도 아 이건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즉각적으로 이렇게 알게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런 한마음 과학이 이제 정립이 된다면 이것이 이제 패러다임으로 학계 패러다임으로 정착이 돼서 발전시킬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예. 이 연구 결과가 도출이 되었을 때 이제 이것을 보편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그게 이제 학술적인 언어에 담아서 이제 발표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검증이 되고 이게 승인이 되는 이런 이제 과정은 일반 이제 학문이 진행이 되는 이제 그런 과정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 이런 결과들이 축적이 되고 이 결과들이 이제 쭉 축적이 되면 그것을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어떤 이론적인 틀 같은 것이 이제 만들어질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하나의 새로운 어떤 학문 연구의 과학 연구의 어떤 방식이 되면 이제 그 패러다임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제 학계의 정의를 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사실 여기까지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을 다 드린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쿤이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얘기를 한 부분이 좀 상당히 흥미롭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연구자들에게도 이제 많이 참고가 될 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조금 뒤에 덧붙인 이제 그런 모양새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이 패러다임의 전환이 어렵다. 3분 지났습니다. 예? 3분 지났습니다. 예. 정리해 주시죠. 2분 내로 끝내겠습니다. 이것은 패러다임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개종에 해당되는 어려운 일이다. 이게 한 종교를 다른 종교로 바꾼다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새로운 패러다임을 개발해서 객관적인 사실에 의해서 명명백백하게 증명을 해서 보여도 기존의 패러다임을 고수하는 사람들은 안 받아들인다 이거죠. 왜 그러냐? 기존 패러다임을 가지고 훨씬 더 많은 사실들이 이미 증명이 되어 왔기 때문이죠. 아이 뭐 당신 그거 한두 개 증명했다고 해서 그것이 옳다고 생각해? 그건 아니다. 이렇게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이 결국 이제 서로 다른 패러다임을 가지고 연구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서로 다른 두 개의 세계에 살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걸 이제 공약 불가능성, incommensurability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결국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어느 쪽이 맞고 어느 쪽이 틀렸다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패러다임은 어떻게 바뀌는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새로운 패러다임을 지지하고 추정하고 같이 연구할 수 있는 유능한 연구자를 많이 확보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노력을 계속 해나가고 다른 한쪽으로는 결국은 이제 한두 세대가 지나서 그래서 이제 빨라야 반세기 이렇게 이제 쿠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전 패러다임을 고수하는 분들이 이제 늙어서 더 이상 연구를 하실 수가 없거나 돌아가시거나 그래야 이제 겨우 바뀔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새로운 패러다임이 이제 성공적으로 진입한 사례를 이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이런 걸 들면서 이러한 새로운 어떤 이론적인 형태가 굉장히 좀 아름답게 이렇게 사람들에게 느껴질 때 쉽게 받아들인다. 이제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 발표가 됐을 때 이게 뭔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굉장히 좀 팬시하다, 멋있다 이렇게 좀 느끼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쉽게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제 이게 한마음 과학이 패러다임으로 정립이 돼서 그것이 이제 확립이 되기 위해서는 유능한 연구자를 많이 확보를 해야 된다라는 걸 이제 거듭 강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고 또 우리가 분발을 해야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제가 빨리 한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논문에 대해서 논평을 해주실 분은 현 이화여대 철학과 교수로 계시는 한자경 교수님이십니다. 이분께서는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교에서 칸트 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동시에 동국대학교 그 이후에 동국대학교에서 유식불교 전공에서 또 학위를 받으신 불교학과 서양 철학에 대해서 모두 이렇게 정통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한재경 교수님께 박수로서 한재경 교수님을 맞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론을 맡은 소개받은 한자경입니다. 예, 한마음과학 학술대회에 이렇게 토론자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직접 참여하지 못하고 이렇게 화면상으로 하게 돼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됩니다. 제 말소리 잘 들리시죠? 네.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그 대행 스님의 글이나 법문을 들으면 그분이 말씀하시는 한마음, 또 주인공 이런 개념들이 대승불교가 전통적으로 말해왔었던 마음, 그러니까 뭐 원효의 일심이라든가 진울의 뭐 진심 내지 본심, 뭐 열애장, 불성, 선불교에서 말하는 본래 면목 이런 것들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대행 스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한마음 이런 것을 더 생생하고 구체적이고 살아있는 언어로 일상 용어로 말씀해 주신 것이 차이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저는 불자로서 일심, 열애장, 뭐 불성 이런 것들을 이제 공감하고 또 믿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대행 스님의 말씀도 전적으로 공감할 수 있고 또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김연애 선생님의 그 글도 이번에 읽으면서 전체적으로 많이 공감하고 또 동의하면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다른 의견이나 뭐 비판적 문제 제기 등을 할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뭐 다 공감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토론문이 좀 밋밋한 토론문이 아닐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일단 이제 미리 보내드렸던 그 토론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김명래 선생님의 논문은 인문학뿐 아니라 사회과학과 자연과학도 포함하는 과학 전반에서의 연구를 위한 연구 방법론을 정립하려는 목적으로 쓰여진 글이라고 봅니다. 선생님께서 제기하는 연구 방법론은 한마디로 주인공 관법이며 그는 이 방법의 요체를 기존의 학술 연구 절차에 따라서 연구를 계속해 나가되 한마음의 원리를 믿고 자신의 연구 문제와 연구 자료를 한마음 주인공에 맡기는 걸 입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에 대한 응답이 나올 때까지 출력이 되겠죠. 지켜보는 것이라고 정리를 하시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한마음과의 심성통신이 가능해지도록 무의 세계에 심한이 열리는 마음공부, 무진통을 얻어서 무명업식의 제약을 벗어나 자신의 능력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마음공부가 선행해야 한다라고 논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러한 방법론이 현재 과학에서 통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방법론과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푸은식의 파라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전체적으로 한마음 과학이 어떤 세계관 위에서 어떤 연구 방법론을 구성하고 있는지를 잘 정리해 주셨기 때문에 읽으면서 많이 배울 수 있었음에 이제 감사드립니다. 글을 읽으면서 떠오른 뭐 이제 토론자로서 해야 될 일이겠지만요.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질의하는 것으로서 그 토론 글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학이 전제하는 세계관, 예를 들어서 유물론적 세계관, 그러니까 요즘 세계관이죠. 현대 과학
그 세계관이죠. 이체 우주 전체를 물질에 의거해서 생겨나는 것으로 보는 그런 유물론적 세계관 또는 유심론적 세계관. 대행스님 말씀하시는 세계관이 이제 우주 전체가 한마음이라는 근본에서부터 생겨난 것이다. 이제 이런 의미에서 유심론적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근데 이런 세계관 그 중에서 어느 세계관을 참이라고 증명하는 작업하고 그런 세계관 위에서 과학적 연구를 진행하는 것은 좀 서로 다른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주인공 관법을 과학적 연구의 연구 방법론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현대의 유물론적 세계관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세계관을 확립하기 위한 철학적 내지 수행론적 논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철학적인 논증, 또 종교적 수행, 그리고 과학적 연구 이 셋이 좀 구분돼야 되지 않는가. 선생님께서는 이 셋을 어떻게 구분하고 또 그들이 어떻게 연관된다고 생각하는지 선생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주인공 관법에서는 주인공에게 맡기고 능력이죠. 응답이 나오기를 출력을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입력과 출력이 가능하려면은 한마음과의 소통인 심성통신이 우선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심성통신에 이르는 마음 공부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뭐 오늘 아침 본문에서도 말씀하셨지 대행스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냥 믿고 맡겨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에 대한 좀 더 상세하고 친절한 보충 설명이 가능한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방법이 그러니까 믿고 맡기는 그 방법이 한마음과학의 연구 방법하고 동일한 것인지 다르다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오늘 또 발표 들으면서 그냥 동일한 것으로 말씀하시는다 싶은데 혹시 그래도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 번째는 선생님께서 설명하시는 한마음 과학의 세계관에 따르면은 물질계, 현상세계죠. 유의 세계. 이거의 근본은 정신세계, 무의 세계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이고 또 우주 및 일체 생명이 바로 생명의 근본은 바로 한마음입니다. 그런데 그처럼 물질 세계가 정신 세계의 반영이라고 하더라도 그 물질 세계 자체에 일정한 질서가 있으면 자연과학은 바로 그러한 물리적 질서를 찾아내서 물리적 인과 법칙만으로 설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현상 세계의 물리 법칙을 찾아내서 뭐 기계도 만들고 집도 짓고 교량도 건설하고 그렇게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무의 세계로 정신 세계로부터 물리 세계가 생겨난다고 해도 이 세계 안에 어떤 질서가 있으면 인과적인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는 질서가 있으면 그리고 이 질서에 따라서 모든 물건들을 만들어내고 뭐 현상 세계를 영위할 수가 있다면은 이거를 행하는 게 자연과학이 아닌가. 이 인과적 물리적인 인과 법칙의 설명 안에 이 정신 세계를 다시 또 원인으로 설정해서 여부를 설명하는 그런 식으로 심리적 인과를 다시 더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칸트 같아도 인과론은 현상 세계에만 타당한 원칙이다. 그리고 자연과학은 그 원칙에 따라서 현상 세계 내의 규칙으로 세계를 설명하는데 선생님께서는 이 현상 세계가 정신 세계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니까 이 정신 세계를 원인으로 해서 다시 설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꼭 과학적인 설명에 개입이 돼야 되는 건지 그 점을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선생님께서 글 중에서 과학적 지식은 현상을 고정된 것으로 파악하여 개념화하고 기호화시키고 있는 반면에 현상 자체는 잠시도 머물지 않고 변화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현상 자체가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것은 사실 과학에서도 이미 상식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너무 과학을 그냥 개념화되고 고정화되고 이런 걸로 이렇게 몰고 가시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의 주장대로 우리들이 이미 오신통을 부분적으로 쓰고 있고 이미 한마음과 소통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한마음과의 그 입출력을 상식적인 차원에서 이해하게 되는데 그게 정말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근데 아까 본문에서도 심성통신 이런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이미 다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는 그렇게 상식 차원으로 이해해야 하는 건가 뭐 이렇게 다시 의문이 들긴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내가 걸어가려고 마음을 먹는다. 그럼 심리 현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내 발이 걸어 나간다. 이건 물리 현상이니까 그런 식으로 심리적인 것과 물리적인 것이 연관돼 있다. 이미 내가 주인공 한마음을 다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내가 그냥 걸어가는 거, 말하는 거 이런 거가 다 이미 한마음과의 소통을 다 보여주고 있는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는 추상적인 정보가 입력됐는데 3D, 3D 프린터처럼 물리적인 출력물을 내놓는 것도 그럼 심성 통신의 그런 내지는 오신통, 신통의 작용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인지. 근데 그거는 뭐 물리적으로 작동하지 거기에 어떤 한마음과의 소통이 들어가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아니면은 소통은 정말 특별한 신통의 영역인지, 예를 들어서 제가 연부를 하고 기도를 하면은 다른 사람의 마음도 움직일 수 있고, 직접 말하지 않았는데도 기도를 통해서, 또는 저 밖의 사물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염력의 어떤 작용을 말하는 것인지, 오신통이라는 것이 그것을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것은 이 발표하시는 선생님을 포함해서 한마음 선언에는 정말 그런 특별한 신통의 능력, 그러니까 심성 통신의 능력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상으로 그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내용의 코멘트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그 답변을 듣기 전에 한 질문 한두 개를 더 받고 싶은데, 혹시 어느 스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실 분이 없으신가요? 지금 유튜브 공간에서도 이렇게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한 가지 질문입니다. 논문 발표 잘 들었습니다. 아주 세상이 훌륭한 학설이 수없지 많지만 세상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인공 관법으로 세상살이뿐만 아니라 학문 연구를 한다면 세상은 평화롭고 조화로운 불국정토가 되겠죠. 그런데 꼭 그렇지만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과거 일반학계에서의 한마음과학 연구 방법을 정립하기 위한 후속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한마음 선언 사부대중은 어떤 태도나 마음가짐이어야 하는지 짤막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혹시 어떤 스님 여기 참여하신 분, 줌이나 여기 플로어에 계신 분 중에 말씀해 주실 분 없습니까? 그러면 발표자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예. 한 교수님께서 지난번 제 발표 때도 또 토론을 해주시고 귀한 시간 내서 이렇게 토론을 해주셔서 참 감사한 마음이고요. 그런데 이제 한 교수님께서 뭐 칸트의 전문가이실 뿐만이 아니고 이제 유식을 비롯해서 또 불교 공부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사실 굉장히 좀 이렇게 두려워하는 분이신데, 오늘도 뭐 예상을 깨지 않으시고 아주 그냥 날카로운 질문을 해주셨는데, 여기 좀 5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실 제가 다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말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이게 체득하고 제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것만 말씀을 사실 드리는 것이 맞는데, 그 이상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제가 다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것은 뭐 당연하지 않나 싶고요. 그렇지만 또 발표자로 나섰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이제 조금 말씀을 좀 드려보고, 이따가 종합 토론 시간에 또 이제 다른 스님들께서 그리고 이제 회원님들께서 이제 같이 이렇게 고견을 내주시면 좀 좋은 공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게 이제 제가 뭐 한마음 과학의 방법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제 한 교수님 들으시기에는 그래도 여전히 이게 무슨 좀 철학적이고 또는 어떤 종교적인 그런 내용으로 이제 들리신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것을 사실 제가 체득을 못하고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결국 이제 큰 스님께서는, 대행선사께서는 일체는 한마음에서 들고 난다라고 하셨고, 그 도리를 이제 믿고
수행을 하고 연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체득이 잘 안 된다는 이제 그 고민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한 교수님 책을 몇 권 가지고 있는데 이제 어제 이렇게 보니까 유식무경이라는 책을 또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읽어보니까 거기에도 이제 유식의 도리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결국 이제 제가 이해한 바로는 모든 것은 마음이 짓는 것이다. 아까 이제 그 오전 발표에서도 정상만 선생님이셨던가요? 그래서 이제 꿈을 꿀 때는 이제 모든 것이 실제로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꿈이 깨고 나면 그것이 전부 다 허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깨어나서 현실로 돌아오는데 그 현실도 또한 꿈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게 꿈인지를 이제 저도 잘 모르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그 도리에 따르면 이 자체도 우리가 보이는 그대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현실로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마음이 짓는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제가 아주 조금 이해하고 있는 이제 화엄경의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런 정도밖에는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는 것을 이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는 이제 주인공 관법이 수행의 방법이기도 하고 또한 이제 한마음 과학의 연구 방법이기도 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근본은 같지만 이것이 이제 연구를 하는 사람이 주인공 관법을 이제 하면서 이렇게 이제 관을 하면서 연구를 할 때 그 어떤 거기서 나타나는 양상이라든지 과정이라든지 절차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좀 자세하게 좀 구체적으로 설득력 있게 서술을 못해서 이제 아마 이런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후속 연구 과제로 남겨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도 상당히 이제 철학적인 질문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왜 자연 현상을 자연인과 법칙에 따라서 설명을 하고 시간이 10분 이상 지났거든요.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는 저기 종합 토론에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3번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나중으로 이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이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기 이제 재미있는 비유를 하셨잖아요. 물리학의 이 물리적인 법칙 현상을 연구를 해서 물리적인 법칙을 규명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건물도 짓고 기계도 짓고 뭐 달나라에도 가고 하지 않는가 이제 이런 말씀이신데, 근데 그 자체가 이제 어떤 물리학 법칙을 가지고 현상에서 구현해내는 이제 그것이 이제 문명의 발전의 동력이 되고 하는 것은 이제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완전하지 못한 뭔가 잘 돌아가는 것 같으면서도 어떤 면에서는 뭔가 작동이 안 되는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는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그 하이데거가 이제 게슈텔이라는 용어를 쓰셨는데,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제 몰아세운다라는 거거든요. 존재의 세계를, 자연의 세계를 어떤 과학적인 법칙이나 그런 메커니즘에 집어넣어서 이제 몰아붙이는 거죠. 몰아붙이면 거기서 뭐가 나오긴 나오죠. 그렇지만 그것이 진리에 순응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인간이 어떤 틀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존재를 끼워 맞춰서 이제 강제로 이렇게 몰아붙인다. 그렇게 되면 이제 거기서 어떤 부작용이나 역작용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것이 여기서 좀 말씀드릴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지금 다 드릴 수가 없어서 이 정도로 줄여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아주 날카로운 문제 제기 감사드리고 연구에 기준